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영화 1987이 드디어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순간이 제일 배우분들에게나 감독님에게나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렇게 스타디움 관객들, 그리고 또 16개간에 또 함께 보시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첫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연출을 맡은 장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엄청 우셨어요. 기자시사 끝나고 나서. 네, 박기순 대표. 네, 안녕하세요. 조반장 역할을 맡은 박기수입니다. 1987 광장에 섰던 시민의 마음으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혼난 게 악역을 맡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악역 맡아서 사과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옆에 저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장 역할을 맡은 김유석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예, 그 사람이 접니다. 네. 네, 저런 머리 헤어스타일은 아마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의 김유석은 절대 하고 다니지 않을 헤어스타일이고, 예, 연말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예, 재밌는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안주장 최한 검사 역을 맡은 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지난 주말에 천국 같은 지옥을 갔다 오셨다가 지금 다시 30년 전에 대한민국을 다시 품에 안기신 분이시죠? 네, 연말에 이렇게 극장에서 자주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네, 너무 좋고요. 1987은 또 다른 또 결이 있는 영화고 그러한 감동과 그 눈물의 진원지가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또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80학번 신입생 연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 윤석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1987이라는 영화로 2017년의 연말과 2018년의 연초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관객분들에게도 이 영화가 제가 관객으로 봤을 때는 참 좋던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좋게 느끼셨다면 이번 라이브표 함께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는 윤 기자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찍으면서 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얘기 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본격적인 인사를 좀 들었는데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감독님께 또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언론 수사 이후에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었던 그런 영화였었고, 감독님이 그렇게 본인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 기자 시사도 별로 많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 기자들이 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사실 비단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한열 열사의 타이거 운동화뿐 아니라 1987년에 남겨진 어떤 신발들이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펴놓은 이 고랭을 따라서 물줄기가 정말 오늘 지금 2017년까지 이르는 그런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987이라는 이 이야기를 한국 영화, 이 6월 항쟁이라는 이야기를 한국 영화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그냥 영화가 한
편 개봉한다 이상의 그런 많은 부담감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들에게 아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서 어떤 이야기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다. 먼저 시작하시면 1987 어떤 말씀을 전달하시고 싶으셨나요? 네, 사실은 광장에 모인 그 시민들이 진짜 우리 역사를 바꾸어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낸 진짜 주인공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이고 30년이 지난 2017년, 16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또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역사를 또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이웃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민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2017년에도 신발 하나가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법정에 출두하면서 벗겨졌던 그 프라다 신발이 저는 시나리오 작업 끝내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런 무슨 웜홀 뭐 블랙홀 뭐 이런 걸로 계속 반복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던 것 같고요. 왜 또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엄동설안에 나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12월달 달력을 보면서 12월 22일이 원래라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 빨간 날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광장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난 겨울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또 개봉을 맞이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영화의 어떤 가지는 뜻 같은 것들이 결국 이렇게 영화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 속을 보면서 여기 계신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 함께 영화 속에 나왔었던 스틸을 또 보시면서 사진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빠밤. 네. 첫 번째 스틸은 티저 예고편부터 공개 때부터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보이세요? 배우분들. 예. 바로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그 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을 책상에 탁 치니 쓰러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거짓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여러분들 금방 보셨던 그런 장면인데요. 옆에 있던 우현 배우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우현 배우가 치안본부장을 연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난감한 순간에 김희석 씨가 받아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김희석 씨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대학생이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있던 순간들을 본인이 이 사람이 되어서 경찰이 돼서 연기라는 순간에 가면은 굉장히 남다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 관련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기자분들이 이렇게 다 방송국도 나와 있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네. 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담배를 피고 심지어 기자분들도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욱했죠. 발표하는 장소가. 탁 치니까 억이라는 말을 제 입으로 대사로 제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네, 정말 사실 이 장면을 찍을 때는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네, 탁 치니 억하고 하는데 벌써 앞세 기자분들이 다 그러니까 배우들이죠. 배우들이 다 웃음이 터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 하나 저도 웃기도 하고. 근데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답니다로 대사를 쳐야 되는데 탁 치니 억하고 그
다음에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그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기자의 눈들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임새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대사 그게 추임새였어요. 이 말이 그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 맞지, 그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면 그럴 줄 알아라는 강압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눈빛으로 대사를 썼는데 하여튼 제가 정말 이 연기자 생활 사상 진짜 기억에 남는 손꼽을 대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한마디가 제가 알고 있는 최고로 짧으면서 맞아요. 최고로 효과적인 애드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따로 디렉션을 드린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연기하시면서 스태프들이 진짜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음을 많이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박처장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강력했는지 그 시대가 잉태한 괴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아이테이트인지를 이렇게 관객들이 느끼게 해주어야만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달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달려가는 것들 그 승리라는 게 진짜 사실 영화적인 카타르시스를 마지막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김석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입이 아픈 부분이겠지만 이 박처장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이 배우를 옆에서 보면서 내가 캐스팅을 내가 캐스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캐스팅을 정말 잘했구나라고 탁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린 그 순간도 있었지만 사진을 놓고 앞에 놓고 가족 사진을 앞에 놓고 유해진 씨와 길게 그 연기를 이어나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무섭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뭐랄까요? 이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 굉장히 좀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연출적으로 욕심을 낸 부분이었지만 거기에 윤석 선배님의 그런 연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신이 된 것 같아서 유해진 씨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처장이 등장하는 순간들은 말씀하셨던 그런 되게 인상적인 순간들이 많지만 또 보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나오는 이 성당의 장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영화적으로 인상적으로 보셨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뭔가 이게 그러니까 연상시킨 영화가 있어서 보니까 되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오고 성당이 나오고 선글라스가 나오고 의류기가 나오고 영웅본색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영웅본색이 1987년도 5월 23일 날 한국에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그리고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 베러 투마로예요. 더욱더 나은 미래를 내일을 위한 어떤 그런 함의가 담기신 장면이셨는지 그 장면의 세팅이 사실은 누군가가 봤을 때 좀 과할 수도 있는 어떤 세팅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강조 좀 해주시면 돼요. 글쎄요, 오우상 감독님 베터 투마로 영웅본색 저도 성향 좀 씹으면서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 자꾸 비둘기 나오면은 오우상 감독님 영본색 때요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땐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좀 뭐랄까요 말로 다 설명해 버려서 사실 좀 너무 규정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이상한 뇌부조로 생각했던 어떤 많은 것들을 좀 담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있으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그 상황에는 분노하지 않았을까? 노여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스탠드, 그 햇볕이 쫙 비추면서 김정남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네 먹잇감이 바로 네 앞에 있으나 절대 너는 취하지 못하리라 하는 어떤 응징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장면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아, 네. 다음 스틸은 서울지검의 꼴통 검사 최 검사를 연기한 하정우 씨의 스틸인데요. 자신 없지만 주사는 있는, 네. 혼술의 참맛을 아는 그런 남자였죠. 네, 스틸 보시면 이게 사건 서류가 있어야 될 곳에 이제 캐비넷에 뭐 술이 있기도 하고, 이게 취하지 않으면 또 살 수 없는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부검을 가능케 하고 사건의 은폐를 막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이 자칫하면 정의감이나 선한 의지, 거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움직이기 쉬운데, 최 검사의 그런 비장함보다 굉장히 또 자유로운 캐릭터여서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셨던 것,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감독님께서 워낙 시나리오 안에서 지문이나 대사의 그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처음에는 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이 인물이 실제로 정말 이런 행동과 말을 했느냐 네. 라는 걸 감독이 처음으로 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조금 영화적으로 캐릭터가 좀 재구성된 부분이 있어서. 네. 최 검사님 원래 술도 잘 안 드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막 영화 속에서 전화기를 부시고 책상을 뒤엎고 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영화적인 어떤 그런 재미를 위해서 좀 가미를 시킨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어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좀 레인지를 좀 넓히고 나서 약간 좀 이 영화 안에서 다른 인물들이 굉장히 밀도 있고 힘 있는 이 스토리가 끝까지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생태계 교란종 같은 느낌으로 생태계 교란종. 네, 처음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저 장면 같은 경우, 차를 앞에 막아서 보이는 장면 같은 경우 껌을 원래 씻고 계시다가 네, NG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정우 씨가 NG 잘 안 내는데 생태계 교란만 하면 되는데 저도 교란이 됐거든요. 아니, 슛을 가는데 갑자기 차 앞에 이제 안정상 이후로 이제 정씨만 이렇게 딱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껌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너무 교란스러운데 오늘 교란스러운 남자.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최 검사 같았고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정우 씨랑 얘기하면서 껌 씹는 걸로 가자. 그리고 유리창에 뱉을까? 뭐 옆으로 뱉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냥 유리창에 뱉는 걸로 그렇게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인데, 그 교란 작전 때문에 제가 너무 재밌게 촬영이 된 장면 같아요. 그 감독님께서 그런 걸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매 테이크마다 조금씩 변주를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느낌들을 다 그 소스를 확보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희순이 형이 웃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그만큼 테이크를 많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서 웃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영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안에서의 캐릭터들이 정말 그 스토리를 잘 붙어 있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설득력이 더 많이 생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득력을 하니까 사실 그 직업장실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약간 눈에 붓기라는 것이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게 굉장히 한데서 힘들게 자고 일어나자 본인은 굉장히 또 잘 자고 일어난 사람이 나올 법한 그런 붓기를 딱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일단 아침에 잘 부어요. 제가. 일단 잘 아침 촬영이었어요 그날이? 네. 아 그래서 오자마자 거기부터 일단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붓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숨도 좀 덜 쉬고 네. 누워 있었죠. 감독님 특히나 자다 일어난 하정우 씨 얼굴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네, 저는 뭐 하정욱 씨가 먹방도 유명하지만 저는 황해에서도 한 2번인가 잠자다 깨는 씬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짜 잠을 재웠나? 예, 나 감독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저걸 테이크를 한두 번 가지는 않았는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찍었지? 예,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면 얼굴이 붓는 스타일이에요. 테이크를 계속 가니까 이제 분노가 올라오면서 네, 또 다른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되네요. 교란스러운 남자의 눈 붓기까지. 사실 두 분은 뭐 김윤석 배우와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인연은 아니신데 그 전에 또 만났었던 그 영화들과는 또 사뭇 또 다른 느낌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영화의 시작에서 많은 배우들과 또 함께하는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하셨던 두 배우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예, 뭐, 세 번째, 이제, 만남인데, 세 번째 만남이 두 번째 만남하고 사이가 7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네, 황해 찍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 정우 씨를, 뭐, 사실 그 전에 사석에서도 계속 뭐, 봐왔던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정우 씨가 진짜 제가 굉장히 여기서는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좀 고지식하는 너무 착한 표현인데 제가 순화시키고 계신 느낌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우 씨가 역시나 이렇게 딱 나타나면서 이제 교란을 시키더라고요. 저거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근데 그 재미있는 긴장감 두 사람 다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힘대 힘으로 붙는 게 아니고 한쪽이 굉장히 밀어붙이면 또 한쪽은 또 굉장히 부드럽게 풀고 그런 호흡들이 저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호흡들 덕분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도 만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스틸을 함께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드디어 1번 스틸은요. 87학번 신입생 연희를 연기한 김태리 씨의 스틸인데요. 왼쪽의 그 스틸과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의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르기도 해요. 연희가 처음으로 나간 미팅에서 지휘대에 휘말려서 나중에 처음에 독한 이제 최루탄 연기를 마시는 그런 괴로운 모습과 나중에 누구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연희의 변화의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배우가 막연히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보면서 막연히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영화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구체성을 띠는 또 김태리란 배우가 영화에 작업을 하면서 영화라는 것이 이런 작업이구나 또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김태리 배우의 변화의 영화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께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나요? 함께 작업하면서 아니 김태리 배우님이 이 연희를 연기하는 네. 연희를 만나서 이런 자리는 언제나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죄송해요. 말을 잘못해요. 말씀을 되게 결의에 차가지고서는 시위에 참여하는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장면까지는 저희 영화에서 안 보여준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이후에 연희가 어떤 방향의 길을 걸을지는 이제 관객분들 상상하시는 지점일 것 같고요. 연희가 참 갈등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감정신이랄까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아서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 많이 힘든 지점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장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과 참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힘든 지점들과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나 그런 것들. 네, 감독님이 연희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독님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선배님들 캐릭터들 장면들에 다 그렇지만 연희한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전사와 그런 감정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이 되게 미묘하게 흐르잖아요. 그런 것들 함께 같이 얘기 나누고 많이 그랬었죠.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여기 계신 분들의 다른 캐릭터를 폄하함이 아니라 연희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연희 방에 보면 벽에는 김승진 사진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서 진짜. 네, 실제로 유재하 씨 노래만 듣는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사실 표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이 아이의 속마음은 굉장히 다른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 이 친구는 결국 변화할 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의 곡선이었나요? 그 기자님 아직 녹슬지 않으셨는데 대단하신데. 네. 사실 김승진과 유재하를 동시에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리워진 길을 함께 듣는 건 좀 거기에도 이제 제가 이제 유재하 씨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렇게 네, 왜 얘기하시죠? 네. 사실은 1987년 6월에는 유재하 씨가 음반을 발표하기 전이에요. 네. 네. 10월에 발표하셨고 11월에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이 영화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가리워진 길이라는 가사 그 마지막까지 노래 들으셨죠? 네. 김태희 씨 혜리 씨랑 목소리가 나오죠. 네. 동원 씨가 부른 네. 그 노래가 우리 남겨진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우겨서 사실 역사 왜곡을 좀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진 씨가 응원의 일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복잡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소녀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의식 있는 저 두 번째 스틸은 네. 느낌상으로는 87년 한 10월쯤에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튼 그런 그 안에서 이게 잘 어울릴까 싶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멋있는 가수를 좋아하고 예쁜 연예인을 여자 배우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 배우가 이렇게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하늘로 손을 뻗는 그 순간 사실 영화에서는 아주 클로즈업을 한다거나 뭐 이 사람 표정을 보여준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멀리서 보여주는 풀샷에 이 사람의 결연한 의지 혹은 아니면 변화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 멀리서 자신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앞에서 그 팔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궁금해요. 정신이 없었고요. 이게 사실 맞는 말이긴 하겠죠. 네, 그 장면 찍을 때 감독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참 감명이 깊었어요. 연희가 이제 그 수많은 관중들을 앞에 서서 그거를 바라보는 그 뒷모습에서 관객들은 연희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마음을 울렸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한 지점이기도 하고 지금. 네. 궁금한 지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 마지막 장면, 2017년의 마지막을 담는 가장 또 인상적인 장면이자 영화사에 또 남을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보았습니다. 다음 스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스틸 보여주시죠. 네,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삼촌. 네. 함께 또 연기를, 어느 배우들이나 유해진 배우와 함께 연기했었을 때 뭐 나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없고, 너무 즐거움을 얘기하지만, 함께 또 이번에 김태리 배우가 유해진 배우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또 호흡을 맞춰서 연기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또 안 계시니까, 이럴 때 또 칭찬과 함께 또 함께한 즐거움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극중에서 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엄마 역할을 한 김수진 배우님과 이제 제 삼촌 역할을 한 혜진 선배님과 정말 즐겁게 촬영했어요. 선배님 처음 이제 왔을 때부터 저희 가족 리딩을 따로 했거든요. 가족 리딩. 네네네. 그때 가족들 모여가지고 저는 리딩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그냥 마음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네. 촬영장에서 마주쳤을 때도 먼저 마음 여시고 네, 그냥 연기적인 그런 캐릭터 대 캐릭터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또 궁금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죠. 아마 오늘 지금 촬영 중이셔가지고 다른 영화 촬영 중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또 영화가 뭐 500만이 넘고 1000만이 넘으면 또 함께하는 시간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스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받드겠습니다. 예. 받듬 전문 배우. 네, 바로 박희순 배우의 스틸인데요. 저 영화 보면서 되게 감독님이 박희순 배우의 눈을 되게 유리알처럼 크리스탈처럼 잡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눈이 엄청 사실 굉장히 슬픈 눈이기도 한데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나쁜 나라, 좋은 나라로 치자면 이제 악의 편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서 가장 또 비극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하고 예전에 인터뷰를 하실 때 굉장히 머슴 체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머슴으로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마지막에 한번 좀 이렇게 해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를 연기하셨던 그런 마음이라는 게 저희한테도 전달되기도 했었고 박희순 배우는 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이 캐릭터를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객석에 보니까 윤석영 누님이 오셨네요. 정말로요? 네, 근데 되게 젊으세요. 이건 진짜 가족 리딩 한번 윤서가 누나 왔다라는 책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 계속 눈에 밟혀서 되게 김윤석 씨 팬분들이 되게 동생 같은 마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영화에 한병용 찾으러 네. 그 테디 씨, 네. 그러니까 연희 엄마가 와서 병영아 누나 왔다. 그걸 아마 패러디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요? 아니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누나 맞잖아? 누나! 뭐, 기차 타고 왔어? 누나? 평양에서 네.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교란하시고 계시네 저희 지금. 눈에 자꾸 밟혀서. 네, 제가 맡은 역할 뭐 보셨다시피 김윤석 선배님을 받든 맹종하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악행들이 애국이라는 민명화에 정당화되고 그래서 계속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자신도 이제 어떤 그 사건의 축소 은폐에 그 제물로 버려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이면서 가해를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영화를 보셨지만 그 영화에서 잘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 어떤 장면이 있어요? 알몸으로 항문 검사를 하고 그걸 찍어놓고 근데 안 붙이셨다고요? 몸에 묶여서 덕방에 갇히기도 하고 미안해 친구. 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또 이제 이 캐릭터가 이제 집사님이었어요. 원래 네, 실제로 그래서 네.
감옥에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신감, 죄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들이 막 오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찍는 정말 좀 힘들었고 잘린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홍보할 때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고 미안하다 친구야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장현 감독님과 또 박희순 배우의 인연은 94년도 2001 이매진으로 넘어가는 네. 그 오래된 인연이시잖아요. 네. 그, 이렇게 오래된 인연을 모셔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아니 그동안 뭐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일단 작품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못하게 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정말 진하게 했고요. 그 아까 삭제된 장면들은 사실은 뭔가 뭐 구성상으로 좀 영화의 어떤 스피드를 좀 높여보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야기의 스피드를 높여보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박희순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교도소 그 독방에 갇히고 혼자 기도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좋았지만 이 인물한테 너무 많은 관객들이 어떤 너무 인간적인 감정들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은 폭의 연민으로 갈까? 네. 이 영화는 위험하겠다. 그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자기 고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고문실에 자기도 앉아 있었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 서적을 보면서 그 고문 와중에 그 기독교 서적을 아주 천천히 읽고 있다가 와가지고 야 즐기다 애국가 사설 가자라고 말을 했던 그 잔인함까지 같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어서 사실은 이런 배우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가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잘해서 또 네. 잘린. 영화 속에서는 뭐 액자야 월자야 했었을 때 막 고뇌하는 그 모습 눈빛만으로도 이미 이 역할이 우리에게 줘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아쉽지만 또 그런 주옥 같은 장면들을 저희가 못 볼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스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스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바로 저 제일 끝에 계신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는 윤기자로 변신한 이희준 씨 스틸입니다. 아주 이 캐릭터 자체도 보면 가장 많이 움직이고 뛰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또 이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또 알려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죠. 실존 인물을 처음으로 연기를 하셨고 네.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눈 감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너무 출연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사실 이 캐릭터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이 캐릭터 자체가 가진 두려움도 크고 사실 이 캐릭터를 생각하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어요.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실제 기자분은 두렵지 않았을까? 뒤도서도 모르게 잡혀가고 또 고문당해서 죽어도 심장마비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네. 내가 이걸 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도 돌아보고 나는 만약에 그때 87년도에 이 사람이라면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었던 어떤 순간 같은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두렵지 않았을까? 근데 눈을 감으면 되는데 안 감아지는 자기 자신도 되게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이제
편집되긴 했지만 저도 이제 아, 이제 슬슬 나오나요, 이제? 네. 뭐 술자리에서 막 선배 너 그만해라 하는데 이제 막 취해서 막 하다가 제가 애드리브를 한 게 있었는데 눈 감을까? 한 게 있어요. 뭐 근데 안 나오긴 했지만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좀 감고 싶은데 그냥 안 감아지고 나는 왜 못 감지? 이런 답답함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보다 보면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떤 순간순간 포인트들이 굉장히 있는데 고 박종철 열사의 어떤 유고를 이렇게 뿌리던 그 강가에서의 장면은 여기에 출연하신 분, 그 순간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들 모두 다 사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 촬영하셨을 때 풍경, 그 마음들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 영화 1987의 첫 촬영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눈이 올 때 찍어야 돼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시작을 했는데 뭐 따로 연기할 게 없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 아버지가 이제 처벅처벅 들어가는 거를 이제 그냥 보는 거였으니까 뭐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준 배우가 연기하셨던 기자뿐 아니라 모든 내가 어떤 상황들에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계속 그러시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고요.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빨리 가서요. 네, 기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이제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여기 한 분씩 질문자를 선택해 주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저기 1987T 바로 입고 계신 옆에 계신 여자분. 티셔츠 예쁘네요. 네, 여기입니다. 네, 앞에서 네 번째 가운데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김인석 배우님께 질문이 감독님께 질문이 감독님 모르는데.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악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전체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촬영하시면서 좀 약간 내면적으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본인께서.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에서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만약에 다른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뭐 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뭐 이유로 연희? 시나리오를 보면요, 잘생긴 남학생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무척 탐내셨군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저의 만고 희망사항이라면 내가 얘기하고 그러네요. 아마 저는 아마 김정남 역할하고 사실 박처장 역할하고 이렇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다가 설교구실보다 제가 더 악하게 생겼다. 박처장을 주신 게 아니고요. 예. 벽을 더 잘 타시. 네, 아무튼 박처장 같은 경우 외로웠다는 말은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합니다. 진짜 외로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들었는데 왜 아니 그렇게 사슴 눈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더 눈물이 나잖아요. 네. 사실 김윤석 배우가 지금까지 연기했던 모든 배역들이 사실 참 외로운 남자들을 항상 연기를 해오셨죠. 이 외로움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그러면 이번엔 박희순 배우님께서 질문자 한 분. 네, 어느 두 번째 주로 가겠습니다.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관객들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신 소감 짧게 한번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대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약간 그 연령대 성별별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고요.
일단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시사회를 먼저 접했는데 그때 친구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죠. 네, 김대리 배우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만화 동아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울게 됐는지 연희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장면이죠. 네. 그 장면은요, 연희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심축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연희가 삼촌한테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고 말하거나 친구들한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수들 좋아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연희가 사실은 얼만큼 슬픔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아이인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하는 지점 속에서 연희의 인물이 조금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장면 촬영할 때는 연희의 아버지를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연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연희가 했을 수많은 생각들, 가족,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린 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학살되는 우리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눈물 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그러면 이번 김숙 배우님께서 한 번만 해주시면 제일 어려운 거 제가 시켜드릴게요. 네. 저쪽으로. 예, 그 가해 예. 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배우 지망생 송지우라고 합니다. 네. 영화, 제가 한국사를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항상 100점을 맞았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울컥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롤모델인 김태희 선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다 까먹어서 네. 하나만 생각하시죠. 네. 네. 시사회 끝나고 나서 감독님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희 역할을 맡으실 때 전체적인 분석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촬영장에서 임하셨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저는 일단 실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배역을 맡았을 때 다가가는 그런 평범한 방식대로 다가갔어요. 그것은 일단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었고 또 이 인물의 전사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87년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더불어서 저는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또
고통받는 그 가족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것들에서 힌트를 좀 많이 얻었고요. 네,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접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감사드리고 또 영화에 대한 그 정말 벅찬 마음 또 울컥한 마음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정우 배우님께서 네. 방금 만세 부르신 분. 네, 만세 보시고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20대 중반 학생인데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요. 근데 작품이 되게 영상미가 세련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김윤석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영화,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후반부에서 그 옛날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조명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깜빡깜빡 거리면서 굉장히 그게 더 심화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 감독님이 어떤 거를 좀 더 강조시켜주고 싶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장면을 찍으시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찍으셨는지. 그 장면이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이제 대본을 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박처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인의 비극이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맞물려 있고 네. 또 그 반대로 그 개인의 비극이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자유의 억압의 정당성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지나가는 빛은 그 남영동 그 대공분실이 실제 또 거기에 전철이 지나가는 남영역 바로 남영역 바로 옆에서 계속 지나가거든요. 자세히 보면 테니스 칠 때도 보면 열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빛들이 이렇게 새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데 그것이 이제 뭐 감독님하고 이제 촬영 감독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본인의 트라우마를 이제 겪은 트라우마의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면 아마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하겠죠.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했잖아요, 그 장면은. 그렇죠. 일단 거기 그 장면에 이제 미래 승리 시대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옆에 지나가는 남양역 그 기차 소리를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깔면서 여기가 기차역 바로 옆이다라는 걸 이제 계속 마련해 주었던 거고요. 원래 시나리오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이제 흔히 하는 이제 플래시백 형식으로 잠깐 들어가 있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빛과 그 소리들, 그 옆방에서 나오는 비명 소리들이 과거의 비명 소리들과 섞이고 그게 그 한병용의 그 지금 고문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듣는 어떤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 그리고 박 처장조차도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영화적으로 이제 좀 잘 좀 버무려서 새로운 느낌을 좀 줘보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장면입니다. 공들여서 찍은 장면을 또 관객분들이 또 이렇게 인상 깊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근데 또 배우분들도 그리고 감독님도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인물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에 근데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다음 사진이 나오죠. 그 테리 씨 연희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완전히 그렇죠. 이제 너 어떡할래? 억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이것이 진실일까 가짜일까라는 얘기도 감독님과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회유와 협박을 위한 최후의 도구이지 않을까, 이게 정말일까? 뭐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 양들의 침묵 보면 닥터 렉터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캐릭터도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그렇게 알 수 없으면서 느껴지는 굉장히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공부까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예, 선배님이랑 저기 혜진 씨랑 너무 잘해주셔서 예, 그 정도 더 이상의 뭔가 저는 너무 흡족해하고 있는 네, 신이기도 합니다. 네. 애써 순하게 만들어내는 닥터 렉터까지 나와요. 막 닥터를 지금 좋아해요.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아, 그죠. 희대 캐릭터죠. 네. 다음, 저희 거의 시간이 한 분 정도 딱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테리 씨에게 양보할까요? 네, 테리 씨가 한 분만. 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쪽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네. 저기 뒤에 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앉아 계신 네, 뒤에서요. 앞에서요. 네, 세 번째 줄에 가운데. 네, 손 들어주시면 남으신 분. 네. 지금 혹시 하얀 옷 입으신 분. 두 분 다 하얀 옷을 입으신 분. 그렇구나. 아니요. 네. 그래? 마지막 질문이니까 또. 네,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먼저 봤어요. 네, 오른쪽에 앉아. 네, 그분이신 것 같은데. 안경 쓰신 분. 안경 쓰신 분이죠. 네, 여기 분홍색 형광 이거 내 심장을 테린의 뒤에 계십니다. 진짜 여기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문구를 가장 잘 읽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앉아서 해도 되죠. 네네 편하시게.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대 중반의 여성이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사건을 몰랐던 사건이라 후기를 인터뷰나 다른 인터넷에 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흥미를 유발하는 영화가 저한테 되었고요. 찾아봤더니 사건 자체가 그 고문관 분의 역할이 조금 생각보다 중요했더라고요. 그분이 알고 보니 그 안유 고문관이라는 분이 내부 고발자셨고, 근데 이제 사건에는 연희 캐릭터가 뭐 비둘기 그 메모라는 쪽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문관이나 그런 역할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었는데, 연희는 사실 허구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연희의 역할을 또 굳이 만드셔가지고, 왜냐면 또 그때 사회가 아무래도 저희 시대 배경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가득한 사회여서 여성 캐릭터가 없어도 사실 크게 이렇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소시민은 저는 사실 박희순 배우님 역할을 보면서 저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협박을 당했을 때 받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의 입장, 저게 지금 저희가 항상 매일 고민하는 정의냐 양심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저것 또한 소시민의 모습에 강조될 수 있었는데, 연이라는 캐릭터가 꼭 만들게 되어진 이유가 뭐 여성이라서 다양한 성별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는 계층을 해서 다양한 입장을 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연희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 그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 연희는 유일하게 창조된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보통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하지만 수많은 연희와 연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연령과 성별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앞으로 같이 싸우진 못하지만 괴로워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그런 보통 사람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희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면서 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고
사실은 그 시나리오 중반에는 김정남 캐릭터를 아예 여성 캐릭터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 안에 계속 인물들이 너무 남성들이어서 이제 그런 균형도 맞춰볼까 생각했지만 그걸 왜곡하는 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어서 연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의 시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대학생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시선 이런 것들을 또 근데 그걸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또 애써 외면하고 밀쳐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체적인 여성이면서 내재된 어떤 주체성을 계속 담보하면서 이 보통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또 약간 변화하는 인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리 배우랑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 테리 배우가 너무 잘해줘서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어려운 역할을 잘해준 것 같아요. 정말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의 그 죽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서 다음 광장에 서는 사람으로서 여성을 선택하신 부분 그리고 그것을 또 김태리 배우가 너무나도 꿋꿋하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또 해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저희 거의 1시간이 그냥 후루룩 흘러가게 됐어요. 이제 아마 개봉 전에 이 영화를 보시는 마지막 관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봉 전에 관객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2주매부터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그리고 16개관에서 지금 함께 또 CGV 스타라이브 톡을 보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제일 들더라고요. 87년을 살아주신 모든 저한테는 삼촌뻘, 고모뻘인데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모두 너무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영화를 소개할 때 제가 항상 감추려는 은폐되는 그 사건들을 드러내고 알리려는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항상 소개를 하지만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는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소심하고 조금은 나 살기가 조금 더 바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물을 연희가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대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속에서 연희가 자기 속에서 울부짖는 그 양심들과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닫아놓은 그 마음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은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1987을 보면서 참 아까도 우리가 다 같이 얘기 나눴던 감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30년 후에 우리가 2017년, 18년에 또 돌아봤을 때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또 우리가 기억될지 참 많은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그리고 2018년 잘 살면 떳떳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12월 26일 날 여러분께 영화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 행운입니다. 이런 기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개봉하는 마지막 영화인 1987을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8년에도 1987로 여러분을 다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모두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윤서가 누나 왔다 플래카드 만드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1987년 광장에 섰던 시민들과 2016년에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주인은 국민이었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화가 역사의 한 커다란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어디 면에서 진짜 남부럽지 않은 너무 멋진 배우들이 함께 해줬고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우리 영화가 역사적인 어떤 무게감도 있지만 사실 얼마나 영화적으로 힘차고 에너제틱한가 그리고 얼마나 웃긴가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한테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는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1987 보시고 큰 용기와 우리 든든한 백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끝까지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놔두지 않는다. 그냥 누군가가 필요할 때 다 뭉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든든한 백을 하나씩 얻고 가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가 1987 내일 12월 27일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극장이 영화관이 광장이 돼서 그 광장에서 모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이죠?